너희들이 그러고도 자식이야? 지나가는 개도 제 어미는 버리지 않는다. 익선동 한옥 다실. 70평생 차 한 잔에 정성을 담아온 어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분노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 뒤에는 추악한 욕심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차를 마시던 가족. 그런데 왜 그토록 자애로웠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며느리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 그 안에는 대체 무엇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익선동. 좁은 골목길을 따라 기와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곳에서 정 씨는 40년이 넘도록 작은 다시를 지켜왔습니다. 가게 이름은 밝히기 어렵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옥의 낮은 문지방을 넘어들어서면 은은한 차향과 함께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마루에 앉으면 창 너머로 한옥 처마가 보이고 벽에는 정 씨가 직접 쓴 서예 작품 몇 점이 걸려 있었지요. 차 한 잔에 마음을 담는다는 글귀가 특히 손님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정 씨는 26살에 이곳에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다실이었지요. 당시만 해도 익선동은 낡은 한옥들이 방치된 동네였습니다. 남편은 이곳이 언젠가 빛날 거라며 두 사람이 그 시작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낡은 한옥 하나를 고쳐 다실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드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한두 명 오는 게 고작이었지요. 하지만 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찻잎을 고르고 물 온도를 맞추고 찻잔을 정성스레 닦았습니다. 한 잔의 차를 우리는데도 정해진 순서와 시간을 지켰지요. 손님이 한 명이든 10명이든 그녀의 손길은 언제나 같은 정성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익선동의 차 맛 하나는 정말 일품인 곳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단골들이 생겼고 그 단골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정 씨의 차는 진했지만 쓰지 않았고 은은했지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 차를 마시면 마음이 정돈되는 것 같다고 말했지요. 정 씨는 본래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손님들과 긴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을 읽고 필요한 차를 권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녹차를, 마음이 복잡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국화차를, 몸이 차가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생강차를 내왔지요. 손님들은 정 씨가 자신의 상태를 알아본다는 사실에 놀라곤 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지요. 정 씨는 슬픔에 잠긴 채로도 다실 문을 열었습니다. 차를 우리는 동안만큼은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들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고 자신이 모시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다실이 남편과 자신이 함께 만든 유일한 것이고 자신이 살아있는 한 이곳도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정 씨는 홀로 다실을 지켰습니다. 70줄에 접어들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차 맛도 변함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그녀를 찾아왔고 익선동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다실은 더욱 붐볐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단골 손님이 주문한 녹차를 정 씨는 2번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님이 웃으며 아까 받았다고 했지만 정 씨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엔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했지요.
손님들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정 씨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챙겨주기 시작한 건강차를 마신 후부터 증상이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다시를 찾아와 보온병에 담긴 차를 건넸습니다. 좋은 약재로 만든 것이며 매일 마시면 기억력에 좋다고 했지요. 정 씨는 며느리의 정성이 고마워 매번 그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차를 마신 날이면 유독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손님 얼굴이 겹쳐 보이고 방금 전 일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찻잔을 들다가 손이 떨려 쏟기도 했지요. 정 씨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단골들은 걱정하기 시작했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니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했지요. 결국 아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며칠간의 검사 끝에 의사는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넘게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지켜온 다실. 찻잔을 들던 그 손이 이제는 기억조차 제대로 붙들지 못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정 씨는 생애 처음으로 다실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놀라 물었지만 그녀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다고만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혼자 남은 다실에서 정 씨는 찻잔 하나를 꺼내 차를 우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차를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치매일까 아니면 며느리가 건넨 차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차를 마신 후에 묘한 기분.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설마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창밖으로 익선동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 씨는 식어가는 찻잔을 바라보며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병원 진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 씨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다실 문은 계속 열었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건네는 건강차는 조금씩 남기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 씨의 아들이 다실로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가 칠순인데 작게라도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괜찮다며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했지만 아들은 이미 예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친척들도 다 온다며 건강도 안 좋으니 함께 모여 격려도 받으라고 했지요. 정 씨는 아들의 성의가 고마웠습니다. 치매 진단 이후 처음으로 따뜻한 위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칠순잔치 당일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 정 씨는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원탁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시동생 내외, 조카들, 먼 친척까지. 정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오래간만이라는 인사들이 오갔고 며느리는 정 씨를 상석에 앉히고 친척들에게 음료를 권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겉보기엔 효부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 씨는 감사 인사라도 하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오늘 어머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지만 사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요. 정 씨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요즘 기억을 많이 놓치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주문하신 것도 잊으시고 병원에서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치매라는 말에 친척들이 술렁였고 가게는 어쩌려고 하냐는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정 씨는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발그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병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들도 많이 고민했지만 어머님 혼자 다시를 운영하는 건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요. 불도 다루고 손님 응대도 해야 하는데 어쩌겠느냐는 투였습니다. 정 씨는 그 말 속에 담긴 다른 의미를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를 그만두라는 소리였습니다. 시동생이 정 씨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자신들이 몰랐다며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친척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함께 역시 나이가 들면 그렇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몇은 이제 좀 쉬라는 말,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정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계속됐지만 정 씨는 한 숟가락도 뜰 수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정 씨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운전을 하고 며느리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늘 많이 놀랐을 거라며 하지만 친척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들이 알아본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쪽에 있는 요양원인데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 된다고요. 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양원이냐고 되물었지요. 며느리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 전문가들이 돌봐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브로슈어와 계약서였습니다. 내일 바로 모시겠다며 이미 계약금도 넣었다고 했습니다. 빈 방이 많지 않아서 서둘러야 한다고요. 정 씨는 계약을 이미 했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을 위한 것이며 거기 가시면 편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정 씨는 브로슈어를 펼쳐봤습니다. 사진 속 요양원은 깔끔해 보였지만 낯선 곳이었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익선동, 그 다시를 떠나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눈을 피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다며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했지요. 정 씨는 자신은 아직 다시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실을 보라며 오늘도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냐고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실은 자신들이 잘 정리하겠다고 걱정 말라고요. 정 씨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다시를 없앤다는 뜻일까? 아니면 팔아버린다는 뜻일까? 그날 밤 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칠순잔치에서의 굴욕, 요양원 계약, 그리고 아들의 침묵.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를 지켜온 40년 그 시간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건넨 그 차, 마실 때마다 흐려지던 정신.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 씨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근 한의원을 운영하는 박 원장, 남편의 오랜 지인이자 다실의 단골이었습니다. 정 씨는 목소리를 떨며 도와달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 씨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박 원장이 다실로 왔습니다. 문은 아직 열기 전이었고 정 씨는 뒷문으로 그를 들였습니다.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마루를 비쳤지요.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가 가져온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남아있던 건강차를 찻잔에 따랐습니다. 박 원장은 아무 말 없이 그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그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지요. 다시 한번 맛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차가 아니라고 약재가 섞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머리를 흐리게 하는 성분일 거라는. 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확인하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그리고 아마도 아들도 함께 자신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 원장은 정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위로의 말 대신 그는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집안에 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 스피커도 두라고 했습니다. 요즘 작은 카메라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요.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70평생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 씨는 조카의 도움을 받아 집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시계 속에 화분 뒤에 책장 사이에 겉으로 보면 전혀 알 수 없는 위치들이었지요. 거실에는 스마트 스피커도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물으면 요즘 유행하는 거라며 조카가 선물했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역시나 보온병을 들고 왔지요. 정 씨는 평소처럼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며느리가 지켜보는 앞에서만 한 모금 마시고 나머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버렸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괜찮냐고 물었을 때 정 씨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했냐고 되물었지요. 며느리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정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며느리가 건네는 차를 마신 척했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나면 정 씨는 멍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방금 한 일을 잊은 척했지요. 며느리는 그런 정 씨를 보며 점점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면 며느리는 부엌에 가서 보온병 속 차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정 씨가 낮잠을 자는 척하는 동안 며느리는 찻병을 열고 무언가를 더 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CCTV는 그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왔을 때 아들은 어머니의 멍한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정 씨가 낮잠을 자는 척 방에 누워 있을 때 두 사람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마트 스피커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잔치로 확실히 각인시켰으니 이제 후견인 신청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하는 듯 했지요. 그 땅만 팔면 내년 안에 150억 원 받는다고. 그럼 다 해결돼.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정 씨는 방 안에서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고 거기 보내고 나면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판사도 어머님 상태를 보면 당연히 허가할 거라고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치매로 만들고 요양원에 보내고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처분하는 것. 그것도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서 말이지요. 정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망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40년을 지켜온 다실, 남편과 함께 일군 그 땅. 아들을 위해 평생 모아둔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간 후 정 씨는 녹음된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며느리가 주전자에 가루를 타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스마트 스피커에는 두 사람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들이었고 며느리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그들은 범죄자가 됩니다. 손자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정 씨는 며칠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킬 것인가, 자신을 지킬 것인가. 사흘째 되는 밤 정 씨는 다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선동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기와 지붕 사이로 별이 보였지요.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차는 오래 우릴수록 맑아진다고. 인생도 그렇다고. 처음엔 탁하고 쓰지만 시간이 지나면 맑고 깊은 맛이 난다고. 정 씨는 찻잔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준 차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우린 녹차였습니다.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 순간 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을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 씨가 아니라 정 씨가 가진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휴대폰을 꺼내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이제 움직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원장과의 통화 후 정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요.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입소 날짜가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순히 따르는 모습을 보였지요. 두 사람은 안도한 듯 보였습니다. 입소 전날 밤 정 씨는 다시를 정리했습니다. 찻잔들을 닦고 찻잎 항아리를 정돈하고 서예 작품들을 내려다봤습니다. 40년의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결연함이 더 짙었습니다. 요양원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브로슈어 사진과는 달리 시설은 낡았고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진했습니다. 정 씨가 배정받은 방은 4인실이었지만 창문은 작았고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라고, 자주 찾아오겠다고요. 하지만 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필요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이었으니까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정 씨는 요양원 일과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다른 노인들과 함께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익선동의 다실에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오후 박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면회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박 원장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주전자에 가루를 타는 장면, 보온병을 교체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스피커에 녹음된 대화가 재생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땅을 팔겠다는 말, 후견인 신청 이야기, 150억이라는 금액. 정 씨는 화면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증거를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하니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고, 변호사도 소개해 줄 수 있다고요.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틀 후 정 씨는 요양원에서 퇴소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이 호전되어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유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몰랐습니다. 정 씨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지요. 익선동으로 돌아온 정 씨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비워둔 공간이었지만 여전히 차양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천천히 다시를 정돈했습니다. 찻잔을 꺼내고 물을 끓이고 찻잎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실로 와달라고, 며느리와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아들은 놀란 듯 했지만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다실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 씨가 요양원에서 나온 것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들을 마루에 앉히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찬물을 끓이는 소리만 고요한 공간에 울렸습니다. 정 씨는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차를 우렸습니다. 찻잔 2개의 차를 따라 아들과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마셔보렴. 정 씨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정 씨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 씨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말이지요.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박 원장의 도움으로 그 땅을 이미 매각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지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지요. 그 돈으로 다실이 있는 이 건물을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이제 정 씨는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주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원장이 들어섰고 그 뒤로 경찰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 씨는 준비해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약을 타는 장면, 두 사람의 대화, 모든 증거가 차례로 공개됐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 씨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차의 독을 타서 어미를 팔아넘길 줄은 몰랐구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차를 우려온 그 손이 지금은 진실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항변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아들은 한 번 어머니를 돌아봤지만 정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다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 씨는 홀로 남아 차 한 잔을 더 우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선동에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정 씨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는 여전히 맑았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처음 이 자리에서 마셨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살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박 원장의 전문가 증언까지 며느리가 섞었던 약재는
일시적으로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성분이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존속상해, 미수, 사기 미수, 재산 탈취 시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엄벌을 구형했지만 정 씨는 재판정에서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는 오래 우리면 맑아집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맑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은 제 찻잔을 흐리게 했군요. 정 씨의 말은 짧았지만 방청석은 숙연해졌습니다. 판사는 아들에게 징역 2년, 며느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없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정 씨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아들과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정 씨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정 씨는 다시 익선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비워둔 공간이었지만 정 씨의 손길이 닿자 금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 씨는 그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차를 내왔을 뿐입니다. 손님들은 정 씨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안도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 많이 했잖아요. 단골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정 씨는 잠시 먼 곳에 다녀왔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다실의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이면 정 씨는 일찍 일어나 찻잎을 고르고 찻잔을 닦고 물을 끓였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그들의 표정을 읽고 필요한 차를 권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정 씨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골 손님들, 이웃 상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박 원장. 박 원장은 여전히 일주일에 2~3번씩 다시를 찾았습니다. 한의원 진료를 마치고 내려와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원장이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하십니까?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다고,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살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익선동의 골목길에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정 씨는 변함없이 다시를 지켰습니다. 이제는 건물주가 되어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녀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이면 혼자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가끔 박 원장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실 문을 닫고 근처 작은 식당에 가서 소박한 식사를 나누곤 했지요. 두 사람은 연인도 부부도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정 씨는 다실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와 지붕 사이로 붉게 물든 단풍이 보였습니다. 익선동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웠지만 특히 가을이 좋았습니다. 문득 손자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 어린 두 손자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버지가 감옥에 간 후 아이들은 며느리의 친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 씨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박 원장이 한의원에서 내려와 다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 씨는 그를 위해 이미 차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는 더 깊은 맛이 납니다. 박 원장의 말에 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는 대신했지만 향기는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선동의 골목길에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한옥 처마 사이로 첫 별이 보였습니다. 정 씨는 또 다른 찻잔을 꺼내 차를 우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차를 우리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다실 밖에서는 익선동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골목을 오가고 카페와 식당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았던 동네가 새로운 활기를 찾았지만 정 씨의 다실만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또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정 씨는 찻잔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차는 여전히 맑고 깨끗했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맑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흐려진 적도 있었고 독이 섞인 적도 있었지만 결국 차는 제 본래의 맛을 되찾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아도 결국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 씨는 눈을 감고 차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은은하고 깊은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것이 정 씨의 인생이었습니다. 40년을 지켜온 다실, 그 안에서 우려낸 수많은 차 한 잔 한 잔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차양처럼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